여기 지역 최고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2천억짜리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단지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이 이렇게 방치된 지는 올해로 벌써 14년째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녹슨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사업권 승계 불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때 태안의 랜드마크, 고수익 리조트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이곳은 이제 절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리조트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충남 태안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안은 아름다운 서해안과 접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덕분에 이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대규모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개발 계획도 등장하게 되죠. 태안에서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차를 타고 7분 정도만 이동하면 산길 한복판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경계 또한 펜스로 쭉 둘러쳐져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공중 지원을 받아서 안쪽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 마치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건물 두 동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정말 웅장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방치된 지는 한참이나 된 듯 곳곳이 노후되고 외벽에도 때가 잔뜩 낀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로 옆 더 넓은 부지에는 이 시설의 핵심 구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유럽풍 복합 테마 시설을 짓겠다며 야심찬 계획 아래 공사가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복합 리조트 유러피안 리조트입니다. 무려 12만 평 부지 위에 워터파크와 객실 855개, 골프장, 상업시설, 놀이동산, 심지어 드라마 세트장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죠. 시공은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맡아 당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엔 완벽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이 리조트가 지상 10층 규모의 콘도 개별 호실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리조트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함께 태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 연 10%대 높은 수익률이 가능이라는 홍보가 이어졌고 이에 콘도와 상가수 분양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시행사는 결국 1,55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2011년 4월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14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썼던 시공사 삼부토건도 2천억 원대 손실을 입으며 크게 흔들렸고 시행사와 삼부토건 당시 부사장 간의 뇌물수수까지 드러나며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달콤한 분양 광고만 믿고 이곳을 분양받았던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갔죠. 이후 결국 공매로 넘어간 이 리조트는 지난 2016년 최초 감정가가 무려 2천억 원대로 책정됐는데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다시 이어받을 곳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무려 22번이나 유찰된 끝에 한 법인이 400억 원에 최종 낙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 또한 이 리조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우선 투자자들과 지분 문제 등으로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였고 게다가 여기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비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 국어부지를 점령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출입구가 막혀 있고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 사업권 승계 불가라는 문구가 빨간색 락카로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섬뜩한 모양새인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받지 못한 돈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죠. 한때는 이곳에 상주하는 인원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싸워왔는지 곳곳에는 녹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리조트를 400억에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땅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니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이 소유주는 업계에서 유명한 로펌을 선임했고 곧 유치권자들과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유치권자들은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했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약 42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청구했고 반대로 소유주 측은 유치권 자체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문제 삼았죠. 그렇게 양측의 주장은 여러 차례 부딪혔고 길게 이어진 심리 끝에 결과는 유치권자들의 패소, 새로운 주인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며 이 리조트 공사가 다시 재개되나 싶었지만 곧이어 터진 코로나19로 국내 건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여기에 건축 자재값까지 치솟으면서 이 리조트를 낙찰받은 소유주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소유주인 A법인은 이 건물 때문에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 유령 건물을 철거하려 해도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사 재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러피안 리조트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대 주민들의 한숨도 점점 깊어지고 있죠. 지자체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소유인이 리조트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도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시간이 멈춰버린 이곳.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철거가 될지 아니면 이 모습 그대로 평생 남을지 아무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곳에 남은 건 결국 연관된 사람들의 깊은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여기 한 유령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2004년 공매로 취득한 A씨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몇 평짜리 도로 하나가 아파트 단지 전체보다 더 비싼 상황. 결국 아파트 소유주는 다른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고 이 도로 주인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에서도 꽤 떨어진 곳, 뻥 뚫린 왕복 4차선 도로 옆으로 거대한 건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콘크리트 골조만 앙상하게 서 있고 외벽은 얼룩덜룩 검게 변색돼 있는 모습. 건물 위쪽에는 녹슨 철근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무슨 좀비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곳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실 이곳은 무려 28년째 방치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약 11,000평 부지 위에 지상 16층짜리 5개 동 총 930가구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정률 50% 상태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이후 이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이죠. 문제는 이곳이 하루에도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국도 바로 옆이라는 점. 이곳 주민들과 출퇴근길에 이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를 재개해보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기도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감정가는 약 300억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 한 개발업체가 최초 감정가의 17% 수준인 약 53억 원의 낙찰을 받게 되죠. 이후 해당 업체는 공사를 재개하고 분양까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곧 이 아파트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치명적인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현장이 멈춘 지도 벌써 한 세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입로였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가 이 개발업체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이 아파트를 처음 착공할 당시만 해도 이 진입도로 아파트 부지는 하나로 묶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시행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진입도로와 아파트 부지가 서로 분리되어 매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는 2004년 한 개인이 공매로 낙찰받게 되죠. 당연히 경매로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은 개발업체는 이 도로를 사기 위해 소유주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도로 소유주 측은 무려 80억에서 100억 원대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 개발업체는 이 아파트 전체를 50억 정도에 낙찰받았는데 여기 몇 평 되지도 않는 도로 하나가 100억 원이라니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2배는 더 큰 꼴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없으면 개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도로 소유주는 말 그대로 상대의 심장을 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진척 없이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유령 아파트는 점점 더 낡아갔죠. 여전히 진입로 소유주와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개발업체는 이 진입로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후 이천시와 함께 여러 진입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국도와 바로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2월 말 이 새로운 진입로로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아냅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은 셈이죠.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진입로주의는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내 도로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무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렀겠지만 이게 웬걸 상대방의 심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팬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대만 남은 채 방치돼 있던 이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이곳은 서서히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방치된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외관만 놓고 보면 완공하자마자 재건축 조합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미 구조진단과 안전검사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고 현재는 안전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7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뒤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다 지어지면 이 주변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확실히 이 일대 분위기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이죠. 외통수라 믿고 배짱을 부렸던 도로주인과 아파트 개발업체 간의 갈등.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통행하고 싶으면 20억을 내놔라.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에 갑자기 울타리가 세워지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이 도로를 막은 건 마을 주민인 60대 B씨. B씨는 한때 이 마을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을 만큼 여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오가지도 못하게 된 안쪽 공장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소를 진행했고 3년이 흐른 지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 한 산업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청주에서도 꽤 외곽, 크고 작은 공장들과 주택들이 조금씩 모여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17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가 나옵니다. 산업단지인 만큼 대형 화물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어야 하는 곳인데 이 정도 면적이면 차들이 다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 도로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파이고 까져서 상당히 울퉁불퉁한 모습인데 뭔가를 박았다가 다시 급하게 메꿔놓은 듯한 흔적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에 뭔가 금속 같은 게 박혀 있죠. 이거는 측량 기준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측량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흰색 줄과 노란색 줄이 쭉 그어져 있는 모습. 도로 가장자리에는 뜯겨진 쇠말뚝과 나사들, 펜스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직 뭔진 몰라도 이 산업단지에서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도로는 2000년대 초 여기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부터 입주업체들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국가 소유의 공도가 아니라 사유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토지 주인이었던 A씨는 입주업체들에게 이 땅을 도로로 써도 된다는 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기 여러 업체들이 이 땅을 진입로로 쓰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죠. 누구도 이 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있던 A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땅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2023년 이 산업단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B씨가 일대 땅 1100여 제곱미터를 낙찰받게 됩니다. 당시 B씨는 최저 입찰가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매나 공매에서 최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쓴다는 건 그만큼 이 땅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후 B씨는 이 땅을 진입로로 쓰고 있는 업체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도로를 계속 쓰고 싶으면 각 업체마다 1억 원에서 3억 원의 돈을 내고 도로 지분을 사라. 17개 업체를 전부 합치면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수십억을 내라니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업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이윽고 도로 한가운데 컨테이너가 놓이더니 용역 직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 컨테이너를 불법 적치물로 신고해서 치우자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울타리. 도로 한가운데 울타리를 세우고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장비를 동원해 한쪽 아스팔트 포장까지 뜯어내버렸죠.
그러고는 자기에게 허락을 받은 업체만 출입문을 열어줬습니다. 돈 내면 열어주고 안 내면 못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도로가 막히자 안쪽 공장들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자재를 들여올 수도 없고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내보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 업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소형 화물차나 지게차로 물건을 여러 번 나누어 실어 날랐고 사람이 직접 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가는 물류가 양도 많고 크기도 워낙 크다 보니 이런 방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에 매달 수천만 원씩 손해를 봐야 했던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장 단지로 들어가는 길은 이 진입로 말고도 뒤쪽에 농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농로는 폭이 상당히 좁은 데다 꺾이는 각도가 심해서 대형 화물차가 오가기에는 꽤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이마저도 다른 길목의 땅 주인까지 가세하면서 농기계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산업단지는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면서 사실상 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로주인 B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지를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이 땅을 매입하는데 세금까지 합치면 약 9억 원이 들었고 양도소득세가 55%라 땅을 팔아도 남는 돈이 거의 없다 라며 너무하다는 업체들의 한숨에도 B씨는 절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땅 매매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B씨에게 돈을 주고 도로 지분을 사기도 했다죠. 실제 여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원래 한 사람 소유였던 이 도로가 아주 작은 지분들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는 0.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무려 1억 6천만 원에 계약한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이렇게 돈을 주고 도로 지분을 산 업체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업체들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결국 참다 못한 업체들은 B씨와 이에 가담한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2026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 생계를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시하면서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또 다른 1명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이 긴 싸움이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다행히도 울타리가 철거되고 파손됐던 도로 포장도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업체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길을 갑자기 막으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이 사유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울타리를 철거하거나 강제로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재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재판이라는 게 판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 공장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쌓여가는 겁니다. 뒤늦게 승소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한복판 1800세대가 넘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 단지 그 바로 앞에 다 무너져가는 낡은 유령 건물이 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잡초가 건물을 뒤덮은 이곳. 이 유령 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단지 내 상가인데요. 과거 더 큰 욕심을 부리다 통합 재건축을 거부했고 감정가 126억짜리 건물이 경매에서 56억이나 깎인 가격에 넘어갔죠. 소유주들은 6년 가까이 월세 한 푼 못 받고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 이제야 부랴부랴 자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서울 강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동은 요즘 무섭게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들이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신축 단지로 바뀌었고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거리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 양옆으로 번쩍번쩍한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시간이 멈춘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사거리, 입지 좋은 코너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983년에 지어진 올해 43년 차 노후 건물입니다. 겉으로만 봐도 외벽 타일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변색돼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죠.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하고 떨어진 간판들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모습, 여기 한 가게 앞에 붙어 있는 점심 뷔페 5,500원이라는 문구를 보면 여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짐작이 되죠. 건물 뒤쪽으로 돌아오니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고 바로 뒤 으리으리한 신축 아파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내부에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죠. 주변은 잡초가 뒤덮여 이동조차 쉽지 않은데요. 사실 이곳의 정체는 과거만 해도 장사가 아주 잘 됐었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가 끝난 1824세대 신축단지 바로 앞에 마치 외딴 섬처럼 버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뒤편 아파트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원래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만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에 지어진 워낙 오래된 단지다 보니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됐고,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은 과거 고덕주공 6단지 상가, 2010년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며 당연히 이 상가 건물과 뒤쪽 아파트를 통합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가 소유주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아니, 재건축한다고 할 때 그냥 같이 하지 왜 그들은 반대를 했던 걸까요? 당시 고덕주공 6단지에는 상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단지 정면에 자리 잡은 바상가와 지금은 유령상가가 된 사상가. 원래 재건축 방안은 이 바상가와 사상가를 합쳐 단지 안쪽에 새로운 상가를 짓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상가 일부 소유주들이 이 설계안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듭된 협상 요구에도 상가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대화 자체가 안 되자 조합은 이 사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후 법원에 토지 분할 소송을 냈고 2011년 이 상가와 아파트 재건축 부지를 분할하는 데 성공, 상가 하나 빠진 아파트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고덕주공 6단지는 1824세대 규모의 고덕자이로 탈바꿈. 그렇게 결국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고 단지 정면에는 새 상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실 하나 없이 운영이 잘 되는 모습. 제 채널에서 이렇게 공실 없는 상가 보기가 참 힘든데 여기가 나름 배우 세대가 많다 보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통합 재건축을 반대하던 기존 상가는 고립된 채 방치된 지는 벌써 6년 가까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이후 홀로 남겨진 이 상가는 소송과 여러 갈등, 경매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수십억 원의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이 상가 건물 지하 1층 135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애초에 감정가는 12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세 번의 유찰 끝에 채권자인 한 대부업체가 감정가보다 56억이나 낮은 70억 원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채권 손실을 우려한 채권자가 직접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채권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게 과연 얼마에 낙찰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현재 이 상가 소유주는 30명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부랴부랴 이 소유주들이 모여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내부에서 신축 상가 건물로 재건축을 할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할지 아직 의견 통일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불과 7개월 전에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 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고로 상가는 세를 받아야 피가 도는 법인데 이곳에 많은 상가 소유주들은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세금만 내면서 재산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겠죠. 이렇게 되고 나서야 과거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가장 민감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사업 자체가 오랜 시간 멈추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 소유주들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곳은 광진구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 건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북쪽은 건국대학교가 위치한 화양동, 남쪽은 뚝섬 유원지가 있는 자양동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별한 꼬마 빌딩은 자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한강 쪽으로 8분 정도 걸으면 아담한 사이즈의 건축물이 눈에 띕니다.
이 작고 귀여운 꼬마 건물의 이름은 라일락으로 5평 대지 위에 바닥 면적 2.2평 규모로 지어진 초소형 3층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니 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작은지 건물의 가로 길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제 발크기가 280mm 정도인데 13걸음이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이 건물의 가로 길이는 3.3m 정도로 확인됩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소규모 카페나 상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 1층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망하고 공실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건물 외관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5평밖에 되지 않는 땅이 하필이면 또 삼각형 모양이라 건물 모양은 다소 예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강과 가까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이 2평 남짓한 꼬마 빌딩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일락 꼬마 빌딩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아파트는 1996년 준공된 한라 아파트로 329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1996년 한라 아파트 건설 당시 이 5평 자투리 땅의 일대 주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이 땅을 1,000만 원에 사서 알박기를 시도했습니다. 일대 주인이 건설사 측에 아파트 분양권과 말도 안 되는 매각 금액을 제시하자 결국 건설사는 이 토지 매입을 포기하고 경계선에 울타리를 쳐버리게 됩니다. 이후 알박기에 실패한 이 땅은 20년 넘게 방치되다가 2018년에 결국 4,500만 원에 팔리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두 번째 주인은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5평짜리 자투리 땅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로 한 거죠. 도로와 접해 있어 건축 허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곳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이 최대 5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5평 대지 중에서도 절반가량만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주인은 6개월간의 기나긴 설계를 거쳐 건축비 약 5천만 원을 들여 이곳에 조립식 목조 구조로 3층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건축 과정은 미리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각 층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 싣고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층 바닥 면적 2.2평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 빌딩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에 걸린 시간은 총 2시간으로 오전 중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온 주민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집 앞에 건물이 생겨 깜짝 놀랐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이 2평짜리 꼬마 빌딩을 세우는 데 쓴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약 1억 원 정도인데 이 건물을 3억 2천만 원에 번개장터 매물로 올려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팔리지 않자 점차 가격을 내렸고 결국 2021년 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자양동 꼬마 빌딩은 2.2평 남짓한 각 층의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으나 여러 층을 오르내리기 위해 대부분의 공간이 계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는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살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투리 땅에 건축을 하여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으나 개인적으로 이곳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상업시설이나 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건물 바로 앞에는 자동차가 밤낮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어 소음과 매연 문제가 다소 있어 보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건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